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레전드 경선이 진행하는 불편한 세계 속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가 아까 인트로에서 애기들 그 굶기는 가자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유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본질적으로 그 파시스트들이 정리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솔직히 이제 2차 대전 때 파시스트들을 미국이 다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킨 추축국 동맹이라는 게 걔네들이 이제 그 추축국은 1차 대전을 말하는 건가? 하여튼 2차 대전을 일으킨 게 이제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파시즘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미국이 일본을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지원해 주다가 42년도에 진주만 대결을 하면서 태평양을 놓고 적대적 관계로 잠깐 있었지만 전후에 바로 다시 화해했고, 그 다음에 히틀러를 키운 게 영국과 미국이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그 노동운동이 엄청 세지니까 그런 노동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무솔리니하고 히틀러한테 정치적인 후원을 해가지고 그들을 키웠고, 그를 도와줬던 그 파시스트 집단들, 그 집단들이 어느 지역에서도 제대로 처벌된 적이 없다. 유일하게 프랑스의 비시 정부라고, 그것도 이제 뭐 전체를 몇만 명을 처벌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친 히틀러 정부였던 비시 정부를 처벌한 게 유일한 이제 사례이고, 독일에서도 2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처벌받은 게 다예요. 국제사법재판에서 독일군 사령관하고 의사들을 다 포함해서 192명인가가 처벌받은 게 다야. 그러면 나머지 당시에 그 무솔리니 파시스트들, 그러니까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들, 그 다음 히틀러의 나치스트들이 그대로 유럽을 장악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살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지금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파시스트들의 좀 지휘부였던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그 전후에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베풀어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그 삶을 살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치 세대의 손자들이 지금 나토와 EU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 세계의 그러니까 소련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은 유럽은 다 나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은 사실 독일의 나치들이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미 1920년대부터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나치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나치당이 나오기 전부터 나치스트들이 있었고, 그들이 1920년대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간 거고, 그리고 일본 전범들도 미국에다가 자기네들이 실험했던 731 부대의 실험 결과를 다 팔아먹고 아무도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범 처벌받은 게 10명도 안 되더라고. 독일은 그나마 200명이 처벌받았는데 일본은 10명도 처벌을 안 받았어. 그리고 731 부대 사령관이었던 그 의사가 나중에 일본의 국립대학의 그 의대 학장까지 하는,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그들은 전혀 아무런 불편 없이 평생을 살다가 자연사 했다는 거죠.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일본과 유럽의 파시스트들이 척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일파 척결 못했다고 맨날 욕을 했잖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나라만 친일파를 처분하지 못했다, 그게 오늘의 역사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예, 근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민지 시대 때 지배자들이 처리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예, 식민지 시대의 권력자들이 처벌된 나라가 거의 없고, 그나마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민족 분쟁을 하면서 좀 이제 그 식민지에 연관됐던 사람들이 몇 명 희생된 적이 있지만, 대체로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에 있었던 민족 분쟁들은
배경이 다 서구 세력이기 때문에 서구 세력들이 그런 그 나치들을 이용해서 그 파시스트들의 잔당을 이용해서 그런 민족주의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일제 부역자들, 일제 부역자들이 그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주요 엘리트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재벌들, 소위 뭐 100대 재벌들 중에 대다수가 일제 부역자들의 자손들이고, 대다수가. 그리고 소위 우리나라에서 그 60년대, 70년대에, 소위 그 엘리트라고 박사학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때 그 당시에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제 부역자들이었다. 70년대 박사들은. 그리고 또 이제 그 80년 이후에 이제 돈을 벌고 이제 세계화 시대에 많은 사업가들, 그런 사업가들도 이제 일제 부역자들의 그 후손들이 주로 이제 사업을 했던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제의 영향력이 컸다. 그러니까 그 법전을 만든 김병로 선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민족주의적인 감정 내지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면, 이 그러니까 형사법을 적용하는 검사들은 거의 일제식으로 운영을 했다.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일제 그 검찰들이랑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검사들의 행동의 습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검찰 조직에 유지돼서, 그래서 그 폭탄주 문화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 검찰들의 문화가 된 거잖아요. 그게 원래 그 일제의 그러니까 일제 이전에 그 왜구들 시절에 일제 사무라이들 시절부터 그 원샷 문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마시는 거. 그게 왜 그러냐. 갑자기 맨정신으로 웬 놈이 누구를 죽이면, 대장을 죽이면서 쿠데타가 늘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위 에도 시대니 뭐니 이런 그 막부들의 시대는 쿠데타의 연속이었어. 그러니까 그 쿠데타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부관이 상관을 찔러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일제히 한꺼번에 마셔라.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취해서 그 기생들과 그 붕가붕가 하면서 잠들어 버리도록, 그런 게 일제 사무라이 문화였는데, 그게 이제 검사들이 그대로 받고 우리나라의 군인들, 이 군 지도자들이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서 그런 이제 폭탄주와 원샷 문화, 그 강제로 술 먹이는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중에 술꾼 하나가 그냥 난을 일으켜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이제 우리의 36년의 식민지 시대가 우리에게 낳은 굉장한 폐단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폐습, 나쁜 그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을 비하하는, 원래 조선에서는 일제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조선에서는 상민들도, 이 상민이라고 하면 이제 그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농민이나 수공업자들도 부인들에게 하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보게, 임자,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뭐 하는가, 이렇게 썼지, 그걸 뭐 해라, 뭐 이렇게 반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문화가, 이 일제 때 그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지금의, 남녀 차별 문화를 만들게 된 거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이 남녀 차별 문화도 이게 이제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결국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맨 처음에 가부장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아주 오랜 구석기 친석기 때는 대체로 모계 사회였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 1인 1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시대였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문화에 아빠는 모르지만 엄마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모계 사회로 굉장히 오랜 구석기 신석기가 진행이 되고,
청동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잉여 산물 인간의 노동력으로 통해서 먹고 남는 게 생기고 먹고 남는 걸 차지한 권력자가 소위 이제 자신의 재산을 세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전자가 분명한 자신의 씨가 분명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가부장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그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부장 문화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소위 이제 그 공자가 이야기한 이제 이 유학의 내용이 그 송나라 때 가가지고 그 주자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깊이 연구가 되죠. 깊이 연구가 되는 과정에서 이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원래 중국 문화는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였다고 해요. 예.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였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는 여성 장군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우리는 여성 장군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으로 유명한 그런 여성 장군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문화 자체가 이제 이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게 공자의 뜻이 그러니까 이 음양의 이치는 남과 여가 있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고 역할이 다른 거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유학이나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남성과 여성은 대등하지만 역할이 다르다라는 그래서 질서 남녀 간의 질서라는 게 역할의 차이를 두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일제 문화가 들어오면서 일본의 이 사무라이들은 그냥 그날 싸워서 살아남는 게 그 하루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날을 살아남는 게 목적인 그런 무도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어떤 그 여자는 오로지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학대해도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에 너무 오랫동안 1000년 이상을 그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이 여성을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매김이 된 거죠. 예, 그 북한의 실세가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원래 공산권에서 그 여성 동지들에 대해서 평등해요. 원래 공산당은 그래서 여성의 숫자가 그 거의 비슷한 숫자이고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그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공산주의나 이런 그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쪽에서 여성 고위 관리가 좀 많은 편이죠. 이런 뭐라나 도리어 서방이 도리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가 여자가 승진하기가 좀 어려웠던 데였고 유럽은 이제 과거에 그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은 90년 이전 다 남자였어요. 대부분 남자였어. 대처 빼놓고. 대처가 거의 최초이다시피 했어.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뭐 메르켈이라든가 이런 여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후에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숫자가 많아진 거였지 옛날에는 뭐 다 남자가 하는 게 기본이었죠. 서양 문화는. 왜냐하면 이제 서양의 중세 문화 같은 경우가 약탈혼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납치에다가 결혼하는 게 문화로 자리 잡을 만큼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이디 퍼스트 이러면서 막 여자들을 마차에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런 게 여성을 귀하게 여긴 건 줄 아는데 아니다. 여자들을 남자의 그런 도구 내지는 어떤 그 장식품으로 그 생각한 게 그런 레이디 퍼스트였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들에게는 그런 어떤 정치적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양이 우리보다 그 미국이나 영국이 우리보다 투표권을 여자한테 늦게 줬어요. 예. 그 미국에서 흑인 여성들에게까지 투표권이 주어진 게 70년대인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우리는 45년부터, 그러니까 48년부터 주어졌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서양 나라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나라는 일제 때도 여성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들은 이제 그 저기 뭐야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았어.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마지막까지 일제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대체로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은 여성을 특히 되게 그 여성 동지의 능력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여성들이 그 싸우는 거, 전선에서 싸우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굉장히 오랫동안 여군은 남자 군인들의 어떤 그 기쁨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바라봤잖아. 이런 서양 사회는. 근데 이 공산주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전사로서 대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전사로서 그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인정해주고 훈장 주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소위 지금 현재 세대, 현재를 살고 있는 20대, 30대가 현재를 살고 있는 20대, 30대들이 성적인 어떤 젠더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젠더 갈등을 왜 만들었느냐. 결국 젠더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면, 소위 이제 그 수행평가라는 게 김영삼 때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김영삼 교육부에서 수행평가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행평가라는 그 이제 시스템이 정착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남자아이들이 그 수행평가의 프린트물을 챙기는 거를 굉장히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이제 애들끼리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 좀 이제 주의가 산만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주로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책에다가 그냥 접어서 딱 끼웠는데, 나중에 이제 교과서만 달랑달랑 들고 다니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러면서 그 수행평가를, 점수에서 한 20점 정도를 주는데, 이 남자애들이 그 수행평가 그를 모으지를 못한 거야. 그러면서, 이 전교 상위권을 여자아이들이 다 담당하게 돼요.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거야.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수행평가였는데 다른 나라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알파걸이라는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조기교육 열풍 때문에 그랬는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시키면 남자애들은 신체 활동이 더 20대까지는 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부에 집중이 안 됐었던 것 같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여학생들이 공부를 이제 중학교 때까지 상위권을 갖고, 그러면 상위권 애들이 특목고에 좋은 성적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특목고에서 좋은 성적으로 가는 애들이 또, 근데 이제 특목고에 가면 고등학교에서는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는 남자애들이 이제 더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는데, 하여간 여자애들이 특목고를 많이 갔고, 그 애들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수행평가 제대로 못 모은 남자친구들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름 없는 지방대학이라든가 간신히 서울 안에서도 이제 잘 모르는 대학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러자 이제 학력으로 자신들의 그 가치를 매기는, 그리고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게 서류 면접에서 떨어진다. 서류 면접은 결국 학벌을 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사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대졸자를 거의 뽑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지방대학들도 취업이 잘 됐어. 근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대졸자가 많이 안 뽑힌 이유는 뭐 때문이야? 컴퓨터 때문이야. 이 사무직 노동자의 공간에 컴퓨터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컴퓨터가 사무직 노동자의 숫자를 10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였다든가 10분의 1인가 100분의 1로 줄였어.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컴퓨터들은 이제 좀 기능이 낮았으니까 10분의 1 정도 됐겠지. 그리고 그게 계속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업무 처리 역량이 강화될수록 사무직 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다 니네가 군대 가느라고 2년씩 꼭 시간을 낭비할 때 여자애들은 다 자기 개발해가지고 취업이 잘 돼서 그런 거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기업에서 여성들을 더 많이 뽑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여성들을 더 많이 뽑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물론 기업에서 취직시험에 1등을 여자들이 많이 하긴 했지만 그 취업시험에서 1등 했다 그래서 그리고 성적이 좋다 해서 여자들이 다 뽑히는 건 아니었던 거야. 왜냐하면 아예 그 여자들을 그러니까 그 채용을 하는 인사부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었던 거야. 남자 7, 여자 3. 그러니까 남자는 70% 뽑고 여자 30% 뽑는 걸로. 그리고 여자는 결혼할 때까지만 혹은 출산 때까지만 일하는 조건으로 이제 채용을 했다가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임신했다 그러면 그만둬라. 출산 휴가를 요청하면 돌아오지 마라. 그런 문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늘 젊고 어린 여자애들을 데려다가 싼값에 써먹는 그런 문화였던 거야. 근데 남자아이들한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여자애들이 너네 군대 간 동안에 공부해서 공무원 다 해먹는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실제로 공무원 중에 물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여성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다 여자냐? 아니거든. 그 여자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었다고. 아예 뽑을 때 최종 면접에서 남자들의 숫자를 비율을 맞췄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적이 좋은 여자라도 그 남자 비율 때문에 취업이 안 됐던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남자애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사회생활을 잘 모르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막 허위 정보로 세뇌해가지고 이 남녀 젠더 갈등을 일으킨 거죠. 네. 이제 앞으로는 이 AI가 그런 모든 이제 사무직 일자리는 대체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블루칼라 인기. 그래서 이제 육체 노동은 AI가 대체를 못한다. 그래서 블루칼라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거나 공장 노동을 이제 선택하라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남자아이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명박 때부터 고졸 취업률을 막 많이 시키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막 이러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를 많이 간 거야.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본 청년들의 목소리가 우리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지만, 그 고졸은, 불평불만을 못하니까 잡일은 고졸을 시켜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그런 어떤 전문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잡무를 시키고,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표를 못 쓴다. 딴 데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험한 일은 고졸시켜라. 잡무는 고졸시켜라. 그런 취급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젊은이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리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그러니까 인문학, 요즘에는 그래서 인문학하고 이공계를 동시, 그걸 뭐라 그러더라? 복수 전공을 하는 거야. 복수 전공을 해서, 그래서 인문학적인 기량과 그걸 바탕으로 그 전문 지식, 전문 기술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은 이제 취업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졸업한 애들은 제대로 이제 이공계를 나왔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지방대도 이공대는 다 취업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 한 30년 전에는. 지금은 이공계 졸업했다 해서 다 취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AI 시대까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뽑을 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그 기술자들을 뽑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블루칼라 열풍이 불고 있는데, 실제로 블루칼라가 왜 월급이 많으냐. 그건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3D 업종이란 얘기를 이제 다들 했는데, 그 3D 업종은, 우리 때는 이제 3D 업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이 블루 칼라를 막 그 찾아서 간 젊은이들이 아니 왜 이렇게 일이 위험하냐 뭐 이런다는 거야. 일이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다. 그거를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럴 수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줬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블루칼라 열풍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블루칼라의 장단점을 분명히 알아봐라.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 돈을 많이 줄수록 위험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노가다도 장비가 2에서 4명은 줄여준다. 핸드 장비만 있어도 한두 명은 줄여준다. 예, 블루칼라도 다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블루칼라라는 것도 특수한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나 그 일자리가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블루칼라가 다 그렇게 일자리가 많은 건 아니다. 도리어 지금 그 블루칼라의 그러니까 블루칼라의 일자리들이 주로 노인들이 해도 될 만한 단순 작업. 그래서 기계 값이 더 아까운, 그래서 아주 값싼 노동력을 써먹기 위해서 남은 일이 있는 거지, 그렇게 청년들에게 미래가 좋은 블루칼라 일들이 많은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 병원에서 바퀴 달린 로봇이 돌아다녀요. 식당에서도. 그렇죠. 뭐 이제 배달시킬 때. 근데 그래서 이미 그 로봇이 어느 구청에선가 시청에선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하는, 그래서 뭐 별명이 주무관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고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갖고 자살해버렸어, 로봇이. 그러니까 이제 이 로봇이 감당하기에도 2층 저층으로 배달하면서 과로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에게는 너무나 일이 많아서 결국 일 잘하던 로봇 주무관이 프로그램이 꼬여가지고 뛰어내려갖고 스스로를 파괴시켜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하여간 이제 인간의 노동력에 맞춰서 임금 주는 게 아까운 이 글로벌 자본가들이 최대한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자동화하고 로봇화하고 AI화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뭐냐.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생산한 걸 살 소비자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비자가 돈을 어디서 받아? 임금을 받아야지 소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처럼 나라에서 뭐 소비 쿠폰, 지금 뭐 소비 쿠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좋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민생이 회복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소비 쿠폰을 정부에서 언제까지 나눠줄 수 있겠냐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벌써 뭐 2주일 만인가 1주일 만인가 뭐 5조를 썼다는데, 그거를 얼만큼 더 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소비 쿠폰에다가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을 이 기업 경영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를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주구장창 깎아줬는데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 그랬더니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교육부 장관이나 뭐 이제 이진숙 강선우 같은 애들을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퍼뜨려가지고 이제 낙마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지금 나타나는 언론의 흐름은 뭐 일본이 굉장히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뭐 이러면서 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협상한 내용이 없대. 정확하게 문서로 남은 것도 없고, 실제로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발표한 내용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협상이 진짜 있었는가? 협상을 정말 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가 베트남이 45% 관세 낸다고 얘기했는데, 베트남에선 아닌데 우리 11% 내기로 했는데 이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맺은 뭐 관세 협정이라는 것도
사실인지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소위 이제 미국의 네트워크가 이 이재명 정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무역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래서 그 8월 1일에 무역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목을 조이려는 그러니까 언론에 의해서 막 그 이제 비난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이재명 정부를 계속 물먹이고 있어요. 벌써 약속을 3번 거절했어. 약속을 3번 거절했는데 거의 당일에, 거의 직전에 지금 3번 그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뭐 나사회의인가 어디에 불러놓고 그래놓고 그냥 가버렸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벌써 이번에도 협상을 이제 사전 협상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가는 사람을 중간에 비행기 타러 갔는데 이미 비행기표 다 끊고 비행기표 타러 갔는데 취소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바빠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길을 꺾는 거죠. 뭔가 이제 그 스텝을 꼬이게 하고 패싱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본보다 훨씬 더 뒤로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국내에서 만드는 그런 또 네트워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주장하는 그런 애들을 시켜가지고 그런 말을 시키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무역협상에서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금 준비하는 걸로 보인다. 그런 이제 흐름들이 지금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미국이나 나토에게 있어서 이재명의 길을 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더 이상 유럽에서는 빼먹을 게 없는 거야. 이미 영푸독이 망했고, 나머지 나라들이 영푸독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빼먹을 수 있는 나라가 멕시코가 우리보다 그렇게 부자인지 나는 몰랐어요. 예, 이게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가 더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를 뺏어 먹기 위해서는 태평양에서 영향력이 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라틴 아메리카와 이 동남아시아를 빼먹기 위해서 이 나토가 아시아로 오겠다는 건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이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이 이제 북한 바로 밑에 있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 육지로 그 배들이 이제 뭐 전투부대가 맨 마지막은 육군이 들어오는데 그 육지로 들어오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을 그어놓고 중국이 그 밖으로 못 나오게 하라고 몇십 년 전부터 떠들었다는데,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제2도련선 밖에서 공동훈련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제1도련선 안쪽에 있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그래서 이제 이 나토가 결국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전쟁 난다라는 소문을 띄워가지고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국이 여기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그런 미국의 그런 무기 사업자들의 네트워크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할 때까지 흔들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한국은 끝나는 거야. 한국 경제는 끝나는 거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경제 관계도 끝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로 누가 이제 여행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무역도 너네가 납품 기일을 맞춘다는 보장이 없잖아. 언제 전쟁 날지 모르잖아. 러시아 중국한테, 거기다 러시아 중국한테 그 적기를 드는 순간 글로벌 사우스는 우리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를 꺾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 아주 심한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 자, 여기서 한마디 하자면, 내가 이재명을 얼마나 안 믿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별로 좋아하고 있지 않다는 거 다 알죠? 예, 나는 이재명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별로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성공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누가 봐?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거야. 특히 지금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 주도권이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이때 이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좌판이 우판이 진보니 보수니 그렇게 갈라져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뭐 이재명 일단 됐잖아. 그럼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통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이 주한미군 빼겠다. 그럼 뭐 빼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단결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나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재명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이익이야.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국민이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나토 애들이 어차피 그러면 전쟁을 할 거냐? 전쟁을 못 해. 왜? 지금 미국과 나토 애들이 1년 내내 만들어내는 무기의 숫자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만들어내는 무기의 100분의 1도 못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랑 얘네가 전쟁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 전쟁을 안 하면서도 전쟁하는 분위기를 내려면 어느 특정 지역을 뽑아서 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저 돈바스 지역처럼 어느 특정 지역에서 그 국지전을 벌이는 거야. 그 국지전하기에 딱 좋은 데가 어디겠어? 우리나라겠지. 그럼 죽는 건 누구야? 우리나라겠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22년도에는 80%가 반러시아였다는 거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EU 친화적인 EU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85%였는데 22년에는 지금 43%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EU 가입 반대가 47%로 늘어났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이 이용당한 걸 안 거죠. 자기네들을 나토나 EU에 가입시켜줄 것처럼 전쟁터를 만들었어. 그래놓고 전부 다 피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죽은 거야.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다친 거야. 재산도 파괴가 된 거야. 그랬는데 전쟁은 진 거야. 근데 그 뒷감당은 아무도 안 해준다는 거야. 재건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니 이거 EU를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제서 이제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제 더 이상 그 EU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제 조지아가 제일 먼저 서방에서 작업이 들어갔어. 그래서 조지아에서 러시아하고의 그런 그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조지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꼴 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친 EU를 안 찍어주고 반 EU를 찍어준 거야. 그래서 조지아가 넘어갔네. 그 틈에 아르메니아의 그 무능한 지도자를 이제 지켜주기로 걔가 지금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대. 근데 26년에 선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6년 선거 때까지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빨아주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총대를 메고 반 러시아를 가라. 그런 거야.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에도 역시 이제 그런 민족주의자들을 약간 좀 생각이 모자란 민족주의자 애들을 부추겨가지고 이 카프카스 길목, 회랑, 카프카스 지역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죠. 왜 이 전쟁터가 그렇게 중요했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우리 월산 낙타님이 정리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뉴스는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원래 이렇게 그 두 나라의 중립지대인 국경에서, 그 국경에 좀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무력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전투기도 떴다는 거야. 전투기가 뜨고 서로 이제 총을 쏘고 그런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이 태국에서 왜 갑자기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혜영 교수님이 앞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나라들이라고 명단을 쭉 정리를 해주신 게 있어. 근데 그 명단에 태국이 들어가. 그 쿠데타가 일어날 나라들의 명단의 공통점이 뭐야? 전부 중국의 1대1로가 지나간다는 거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1대1로가 지나가. 지금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에서 난리가 난 것도 거기 중국의 1대1로가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태국하고 캄보디아에도 1대1로가 지나가. 그러니까 1대1로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철도가 깔리는 곳마다 그런 그 정치적인 불안정이 일어나고, 이런 그 뭐라 그러나, 반러시아나 반중 운동이 정치적 대립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런 이유들이 전부 다 이 중국이 1대1로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유통망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1대1로가 뭐냐고, 1대1로라는 게 뭔지 이따가 이제 제가 뉴스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도 1대1로를 막기 위할 건데, 자, 1대에서 그 대는 혁대할 때 대야, 그리고 1로 할 때 로는 길이고, 그러니까, 혁대는 뭐예요? 허리에다 차는 허리띠, 긴 줄이잖아. 그래서 1대라는 건 육상에서 무역로를 연결하는 선, 이걸 1대라고 하고, 1로라는 것은 항로를 말해. 그래서 바닷길, 바다로 무역로를 연결하는 걸 1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1대1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유통망을 지금 깔고 있는 거야. 고속철을 깔고, 그 다음에 항로를,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접근하고, 무역품을,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같은 거를 빨리 싣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항구들을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1대1로야. 그래서 그 나라들에게 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나라들의 공항이나 철도나, 항만을 만들어주는 건데, 대신에 이제 중국은 거길 다 무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나라들한테 이용료를 받아서 그 나라는 이제 돈을 벌어라. 그러면서 중국은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 이런 계약을 맺고 전 세계를 개발을 해준 거야. 그게 1대1로예요. 그래서 그 1대1로에서 그 철도가 놓인 곳들이 전부 서방이 그런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곳이 됐다는 거야. 그 서방에서 무력 충돌을 지금 유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도 결국은 이 캄보디아하고 태국에다가 중국의 이 그 고속철도망이 연결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분란을 일으켜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중단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도 중국의 이 유통망을 막기 위한 거다. 1대1로를 막기 위한 거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인지했잖아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쿠데타 명단을 지난번에 이혜영 교수님이 뽑아놓은 걸 월선낙타님이 자료로 정리해 주셨는데, 딱 태국과 캄보디아가 무력 충돌을 하면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죠. 그 파키스탄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1대1로 항구야. 유럽으로 가는 제일 중요한 항구를 파키스탄에 엄청 돈을 들여가지고 이란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항구를 중국에서 떼돈을 들여갖고 수십조를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 파키스탄을 인도하고 전쟁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테러범들이 파키스탄인인 척하면서 인도인을 쏴 죽이는 그런 테러를 일으키고, 이번에 아마 캄보디아하고 이 태국의 마찰도 내가 볼 때는 이 정체불명의 사소한 분쟁을 일으켜서 이걸로 계속 그 갈등을 격화시켜 나아가려는 그런 의지인 걸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글라데시도 그 1대1로에 들어가. 방글라데시의 그 총리가 쫓겨났잖아. 그 방글라데시 총리가 1대1로에 들어가겠다, 브릭스에 들어가겠다, 그런 거 추진하다가 그 여자 총리가 쫓겨난 거야. 그리고 대신에 미국에 있었던 그 무슨 대리인이 와가지고 그 방글라데시를 지금 이제 과도기 정부를 맡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 쪽을 얘네들이 전쟁터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그나마 유럽보다 잘 살아, 지금.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너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력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슈퍼 부자들은 정말 슈퍼 부자라서 그 저기 뭐예요? 100km도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그 몇 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가전제품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집 밖에 나와갖고 노숙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은 상태이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다 그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야?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이 태국이나 뭐 이 그 캄보디아는 사실 돈도 없어.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의 분란을 일으켜서 목적이 뭐야?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인도 파키스탄이 지금 그래서 그 테러범 몇 놈이 인도인을 쏴 죽인 사건 때문에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에서 지금 막 그 10조 원 이상씩 군비를 증강했잖아. 태국하고 이 캄보디아도 그렇게 군비를 증강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방 사회가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런 이제 무장 테러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런 애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무기를 사라. 그 얘기야.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랑 미국이 마치 전쟁할 것처럼 전쟁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인도 중국인도 미국인도 그들 셋이 전쟁할 거라고 믿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곧 전쟁이 날 것처럼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곧 러시아랑 전쟁할 것처럼 계속 떠벌리는 거야. 그래야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국방비로 돌리는 것에 국민들이 반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공포파리를, 그러니까 소규모 테러나 무장 충돌을 일으켜서 전쟁의 공포를 팔고 그 국가 간의 분쟁을 일으켜서 군비 경쟁을 하게 하고 그 군비 경쟁에 무기를 팔아먹는 게 지금 이 나토 애들의 계획이다. 이걸 우리 동아시아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똑바로 이해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똑바로 이해해서 그들의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언제나 각 나라의 정치권들은 지금 이미 뭐 태국을 비롯해서 지금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 정치권들이 전부 다 이제 약점을 잡혀 있거나 아니면 그 약점을 잡을 그러니까 전혀 약점을 잡을 게 없으면 부정선거론을 퍼뜨려. 약점 잡을 게 없으면 부정선거를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민주당에 사법적인 리스크가 없는 후보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재명을 언론에서 1위로 몰았냐, 여론조사 1위로 몰았냐, 언제든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5개의 재판이 연기된 상태야. 그러니까 언제든 만약에 이재명이 이번에 미국한테 주한미군 빼갈려면 빼가라, 우리 너네가 달라는 대로 돈 못 준다, 이러면 재판 중에 아무거나 하나 시작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연기이고 이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연기한다라고 확증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 재판을 시작해서 이재명의 임기를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사법부가.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든 거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야. 트럼프를 지금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이 트럼프가 그 마가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앱스타인 명단 까겠다, 앱스타인 그 사건에 연관된 트럼프 부분을 까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잖아. 그런 식으로 그 각 나라의 지도부들이 사실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의 임시 그 지도부인 사람도 사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저금리로 그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세계적으로 인권상을 받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고리대금 업자였던 거야. 거기에다가 고리대금업만 한 게 아니라 그 밖에 나쁜 짓들을 했다라는 많은 제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방글라데시의 총리를 망명하게 해놓고 지금 방글라데시에 그 사람을 앉혀놨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방글라데시를 위한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어떡하겠다? 얘를 그런 스캔들로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좀 흠이 있는
뭔가 이제 캥기는 구석이 있는,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그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이 무기 장사들, 기름 장사들, 약 장사들이 협박을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요구를 했는데 야 이거 사줘. 근데 안 사겠다. 그러면 너 깐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야 되는 거야. 불필요한 걸. 그래서 지금 대만이 미국의 고물들을 다 무기로 지금 라이칭더가 이 라이칭더라는 사람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칭더한테 미국의 트럼프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날지도 않는 헬리콥터 같은 진짜 정말 이거 폐기해야 되는 것들을 고에게 다 팔아먹었다는 거야. 이 대만에다가 이 대만에다가 그렇게 고액으로 썩은 무기, 쓰레기 무기들을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사주면 너의 정치는 끝이다. 이러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 미디어 96%를 장악한 이 유대인 자본들, 소위 그 고리대금업으로 과거에 500년 전에 그 돈을 번 금융 자본이 세계의 정치인들을 그런 스캔들을 가지고 언론에다가 터뜨려가지고 협박을 해서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먹는 거야. 기름을 비싸게 사라, 무기를 비싸게 사라, 그 다음에 약을 비싸게 사라, 원자력 발전소를 비싸게 지어라. 그런 요구를 계속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런 구조에 의해서 이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가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해왔어. 그러니까 수탈을 당해온 거지. 착취를 당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1990년에 1990년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1990년 그러니까 80년 후반 아니면 90년 초에 어느 러시아인이 되게 유명한 이론을 만든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인도가 손을 잡고 서방의 착취 구조에 맞서야 한다. 그러면서 그때 그 RIC라는 개념이 나와서 삼각동맹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그게 지금 확대된 게 브릭스가 된 거고 그 브릭스 덕분에 그래서 이 글로벌 사우스들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 이렇게 그 협조하는 시스템. 그래서 안보는 러시아가 경제는 중국이 도와주고 그런 서양 애들의 무력적 침략이나 이런 협박은 러시아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브릭스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브릭스가 달러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자체 화폐까지 만들겠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그 브릭스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제3의 전쟁을 어디서 하려고 그랬는데 대만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대만의 국민들이 전쟁에 절대 반대.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 지금 마르코스를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필리핀은 섬마다 주인이 다 달라. 그 섬마다 그 해적 두목 같은 사람들이 부족장들이 다 있어가지고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그냥 그 진짜 일명 바지 사장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군대를 모집하겠다라고 정부군이 어느 섬으로 들어갔다가 살아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대. 그 섬의 조폭들이 다 차지한 섬에 만약에 젊은이들을 군대로 모집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정부군이 흔적도 없이 죽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섬을 다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야. 섬들을.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이 미국에 큰 도움이 지금 안 돼.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누구 죽이려면 필리핀에 가서 죽이잖아. 우리나라 사업가들끼리 그때 뭐 문제가 생겼는데 필리핀 조폭을 사가지고 한국인을 살해해서 안매장한 사건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왔어. 그게 이제 필리핀의 치안이 그렇게 엉망이라서 그런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든 거죠. 미국이 오랫동안 필리핀을 지배하면서 이 필리핀이 민족적으로 단결하고 정말 필리핀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지 못하도록 마르코스라는 미친놈을 세워놓고 계속 필리핀을 썩게 만들었던 거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브릭스가 만들어지고 글로벌 사우스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누구 편중되지 않겠다. 한쪽으로 편향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과 평화롭게 무역하면서 평화롭게 살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 나라들을 지금 그중에 그나마 동남아가 지금 중국의 1대1로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에 동남아가 유럽보다 잘 살게 된 거야.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가 지금 유럽보다 그 돈이 돌고 있는 지역이 된 거야. 이 중국의 1대1로 때문에. 그러니까 그 1대1로 때문에 번 돈을 빨아먹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전쟁 공포와 전쟁 위험을 만들어 놓고 그 위험으로 무기를 팔아먹자라는 그런 짓거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번 우리가 미리 짚어본 세계 정세이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자. 내가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걸로 내가 틀림없이 그 뉴스를 보고 여기에다 올려놨는데 이렇게 지금 뉴스들이 그냥 백지로 나와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뉴스들을 우리 게시판에다 올리신 분들의 글로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 기아를 무기화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이슬람 각성 세계 총회가 열렸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슬람 대표들이 모여서 세계의 이슬람 각성 총회는 목요일에 강경한 성명을 통해 이슬람 정권의 비인도적인 조치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시오니스트 범죄자들은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기아와 새로운 배급 방식을 무기로 사용하여 항복을 강요함으로써 인도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법적 정치적 경계선을 모두 위반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텔아비브 정권의 새로운 방식은 전쟁에서 직접 사살하지 못할 경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기아로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여튼 그래서 세계의 이슬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이제 요구를 이제 예멘군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이슬람 각성 총회가 이제 열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정착촌을 위해 가자지구를 소거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극단주의 장관이 자기네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청소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자지구를 다 쓸어내고 있다라고 대놓고 이제 발표를 한 거야. 그러면서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우리는 우리 땅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추방 시도에 저항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어디로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텐트촌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죽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 밥 줄게, 음식 줄게 이래갖고 부른 다음에 그러니까 음식을 전혀 못 아예 지금 이 가자지구의 식량이 씨가 말랐다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GHF라는 구호 조직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갑자기 새벽에 밥 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쏴 죽이는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린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수천 명이 텔아비브와 하이파에서 가자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서 아이들이 굶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자 지구에 대한 점령 정권의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굶주린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타냐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가 완전히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타냐후 정당을 절대로 더 찍어줄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네타냐후가 어떻게든지 전쟁을 계속해서 자기가 대이스라엘을 만들었다라는 공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정당
걔네들의 지지만으로 뭐 당선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기아 무기화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이 뉴스가 아니었구나. 앞에 뉴스는 그 뭐였을까? 내가 뭔가를 지금 세 개의 뉴스를 뽑아놨는데 이 뉴스가 지금 요 앞에서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이건 나왔구나. 여기 봐봐. 우리 딱 윤수리만한 애기야. 이 윤수리만한 애기에 이 엄마는 지금 옷을 다 싸고 있어서 그렇지. 이 엄마도 비슷한 몰골일 거 아니겠어. 애가 이 모양이면. 저 옆에 누워있는 것도 애기야. 완전히 기운이 없이 완전히 누워있는 이런 내가 이런 사진을 보니까 심장이 막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자, 이 와중에 이란과 방글라데시가 가자지구의 대량 학살 관련해서 OIC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래서 이 OIC가 아마 이슬람 그 협력기구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슬람 협력기구의 그 긴급회의를 이제 열자라고 이 방글라데시의 이 사람 내가 볼 때 그 유누스인가 걔가 아닌 것 같고 좌우지간 이제 이란과 방글라데시도 이런 세계적인 이슬람이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전쟁으로 가자지구가 질병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얘네들이 그런 위험하고 더러운 물질을 이런 이제 폐기물들을 이런 게 썩은 물이 나오고 이런 이 썩으니까 세균이 막 번식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일부러 정착촌 가운데에다 매립하고 있대. 이스라엘 애들이 일부러 이런 이 폐기물들을 전쟁 폐기물이나 이런 썩은 폐기물들을 일부러 그 팔레스타인 캠프촌 근처나 그런 데에다가 지금 심고 있다, 매립하고 있다는 거야. 유엔이 지금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유엔이 이거를 지금 여기를 비상 선포를 하고 세계 유엔 평화 유지군을 들여보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내쫓아야 된다. 이게 나 같은 사람들의 의견인데 이 유엔도 전부 다 이스라엘로부터 돈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미국의 의사들과 재향군인들이 가자지구 기아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의 의사당 밖에서 인권 옹호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미국인의 의견을 듣고 이스라엘의 잔혹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 의사들이랑 소위 이제 그 전쟁에 나갔었던 재향군인들이 이런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만큼 지금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의 가자에 대한 기아로 죽이려는 이런 작전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이 와중에 프랑스에서 9월에 팔레스타인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겠다라는, 할 거면 지금 하지. 왜 9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크롱이 8월에 팔레스타인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있대요. 강력하게.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결정을 지금 막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지금 프랑스 정부가, 공휴일을 축소하고 세금을, 복지 서비스를 줄이고, 그러면서 국방비는 늘리고 공휴일을 줄이겠다. 이 발표 때문에 지금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한테 문매를 맞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인들의 마음에 드는, 프랑스인들이 바라는 말을 해서 또 잠깐의 위기를 넘어가려는 그런 그 행태인 걸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마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프랑스가 9월에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환영한다 라고 발표해서 이제 프랑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고, 9월에 유엔 총회가 있어서, 유엔 총회에서 각 나라 수장들이 발언을 할 예정이다.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하는, 그런 얘기였군요. 여기도 나왔네. 프랑스가 9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공식으로 인정할 거라고 말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슬람 저항운동은 목요일에 성명을 통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프랑스의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인민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자결권을 지지하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모든 점령지에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조치로 간주한다라고 하마스가 동의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기로 한 것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이제 돌에 새겨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가 9월에 가서 딴소리하면 너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게 하려는 건데, 지금 마크롱도 유대계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달까지 이 의견을 유지하기가 쉽진 않지 않겠나 싶긴 해요. 예. 그다음에 하마스, 미국이 휴전회담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이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은 그 휴전에 동의했는데 하마스가 휴전회담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 휴전하려는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에 퍼뜨리고 있다는 거야. 그 미국 특사가. 그래서 하마스가 그렇지 않다. 자기네들은 휴전이 끝나도 협상을 지속할 생각이 있고 휴전 협상을 계속 하자. 그런데 미국이 협상할 의지가 없네 이러면서 협상을 중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음껏 공격하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마스하고의 휴전이나 그 헤즈볼라하고의 휴전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방공 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스라엘에다 지급하는 무기들을 제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휴전을 이야기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무기를 보낼 때가 되니까 지금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거 아니냐. 요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기사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란에서 이제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궤도에 안정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란의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내용이더라? 그 이란이 이제 그 일본과 EU, 이스라엘, 미국, IAEA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초청해서 와서 그 봐라.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회의를 다시 시작했다. 그런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두 번째 전쟁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알자지라의 기사예요. 예,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비밀 작전에 대한 추측 속에서 새로운 갈등의 구실을 찾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이란이 한판 붙어가지고 둘이 비등비등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지금 방공 미사일을 다 쓴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란과의 두 번째 계획을 할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지도부는 지난달 이란과 벌인 12일간의 전쟁을 성공으로 여긴다. 이란의 군 지도자 여러 명이 사망했고 이란의 군사 방어 능력이 약화되었으며 미국은 포르도에 있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재빨리 승리를 선언한 반면 필요하다면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으며 네타냐후는 가속 페달에 발을 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을 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또 다른 파괴적인 갈등을 일으킬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데 미국은 허가를 내리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이제 그 알자지라의 추측인 거죠. 지난 6월 중순 이스라엘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1000명 이상의 이란인과 29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자기방어 차원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정당화했다. 오랫동안 테헤란은 이 프로그램이 민간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주 초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은
현재의 휴전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군사적 움직임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대는 이스라엘 깊숙한 곳을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주로 고위 정부 및 군 관계자를 암살했으며 이는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시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란의 전문가이자 이란의 전문가이자 좌익 미국 싱크탱크인 퀸시 연구소가 영국 게 아니라 미국 거래. 공동 창립자이자 전무 부사장인 그 트리타 파르시는 네타냐후가 그 사명을 재개할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려는 이유는 이란을 시리아나 레바논과 같은 나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시리아나 레바논 어떤 상태예요? 막 나라가 지금 다 거의 무정부 상태이다시피 한 그리고 과도정부 그리고 민족별로 다 쪼개져 있고 그래서 치안이 불안정한 그런 상태로 이란을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란을 재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처벌받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의 구실을 만들 수 있는 다음 기회는 유럽 국가들이 이란의 강력한 제재를 재개한 후에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EU의 이런 제재에 대해서 이란이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면 NPT를 탈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핑계로 NPT 탈퇴를 핑계로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7월 초에 독일, 프랑스, 영국의 국무장관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통화에서 8월 말까지 새로운 핵협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왜 지네 맘대로 시간을 정하냐고. 지네 맘대로 시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뭘 안 하면 어쩌겠다. 이런 짓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 유럽 애들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2015년 이란과 몇몇 서방 국가가 핵협정에 합의하면서 제재가 해제되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의 첫 임기 2년 차인 2018년에 여기서 탈퇴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재를 복원해 버리는 바람에 이란이 자기네들도 핵융합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낮지만 수요일에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갑작스러운 폭발과 화재를 일으키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뉴욕타임즈에 들어온 제보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란 전국에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심어놓은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야. 그 이스라엘이 이란에 심어놓은 네트워크가 걔네들이 이제 이런 폭파 장비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이란에서 그 급습해갖고 덮친 그 드론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폭탄을 만드는 네트워크가 이란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얘네들을 지금 가동시킬 계획인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기사였어요. 예. 2주치 미사일 채워주면 또 공격하나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다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이란 갈등, 미국의 요격 미사일 부족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거는 미국의 경제신문이야. 미국의 경제인들이 보는 신문인데,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는 신문인데,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에서 이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사업가들, 경제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그 요격 미사일을 지금 충분히 보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 또 전쟁하겠다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인을 지금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내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이란이 유럽 국가들과 이스탄불에서 핵회담을 개최했다.
근데 뭐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이제 이 핵회담을 재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을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할 명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일의 외무장관이 러시아에다 새로운 위협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곧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우루스 미사일일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타우루스인지 아니면 저기 패트리어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패트리어트는 방공 미사일이고, 지금 러시아를 공격하는, 장거리 공격하는 미사일을 쏘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타우루스 미사일을, 주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지금 이제 슬슬 이제 긁고 있는 독일이 러시아를 막 긁으면서, 이제 한판 붙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원래 나토의 나토 조약의 5항이 뭐냐면 나토에 소속된 국가 누구든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으면 모든 나토가 동시에 이제 같이 싸워주기로 한 조항이 5조항인데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따로따로 폴란드까지 이 네 나라가 영국, 독일, 영국, 프랑스, 영국, 폴란드 이런 식으로 그런 무력 군사협정을 지금 따로따로 맺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원래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조약을 따로 맺었느냐. 한마디로 지금 얘네가 나토를 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나토에 슬로바키아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나토에 들어와 있는 동유럽들이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영푸독 폴란드까지 해서 얘네들끼리만 새로운 무장 군사협정을 맺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겠다. 그런 지금 분위기다.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구가 우크라이나 무기들이 모두 이제 지금 멈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스타링크가 원인 모르게 갑자기 중단이 됐대. 그래서 지금 목요일에 그런 증상이 발생했고 원인을 아직 찾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모든 무기가 이제 이 스타링크가 없으니까 GPS를 못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이 중단됐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젤렌스키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그는 결국 패배자가 될 것이다라는 전 국방부 분석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국방부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러시아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고 젤렌스키는 카드가 없다. 그냥 얘는 트럼프를 달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장관실의 전 수석안보 정책 분석가인 마이클 말루프, 이 사람이 마이클 말루프구나. 이 사람이 이제 스푸트니크에다가 이제 얘기한 내용인데, 젤렌스키는 시간을 벌면서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협상자로 낙인 찍고 트럼프의 호감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크렘린은 아직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푸틴과 젤렌스키 회담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말루프는 젤렌스키가 버티고 서방의 격려에 힘입어 싸움을 계속할수록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젤렌스키는 국내에서도 불안에 직면했다. 7월 20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나부하고 사포라는 두 조직, 그러니까 부패를 감시하는 기구들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항의를 했고, 젤렌스키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모든 관심을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할 정도로 내부 갈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루프는 말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미 젤렌스키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미 많은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집회에 나온 애들이 소위 과거에 마이단을 일으켰던 NGO 단체들이다. 그러니까 마이단 쿠데타를 일으켰던 NGO 단체들이 지금 반 젤렌스키를 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서방에서 젤렌스키를 버렸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곧 적절한 통치와 대표를 통해 남은 우크라이나를 안정적인 토대 위에 다시 올려놓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제안했다라기보다
기대하는 거죠. 한마디로 젤렌스키 자르고 새 대통령 잘루주니로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예, 궁극의 패배자. 현재 러시아의 관점은 젤렌스키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었고 계엄령 하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서방의 지원도 흔들리고 있는데 젤렌스키의 논란이 많은 나부 사포 사건 이후로 더욱 그렇다. 2015년 우크라이나, 미국, EU가 체결한 통치 및 외국 감독에 관한 협정과 모순된다. 그러니까 이 그 나부나 사포라는 이 도구들이 원래 서방이 만든 도구들이래.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지, 부패 정도가 어떤지를 감시하는 기구로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까지도 부패를 했대. 얘네들까지도 지금 부패를 했는데, 이 부패한 애들이 요즘에 이제 젤렌스키 정부의 부패도를 계속 까대니까 이 젤렌스키가 너도 같이 나눠 먹었잖아 이러면서 너네 저기 정부 밑으로 들어와 그랬는데, 이거를 그때 마이단 NGO들이 모여갖고 마이단 쿠데타를 일으켰던 애들이 모여서 젤렌스키 나가라 운동으로 이제 변화시킨 거죠. 예. 하여튼 이제 이 결국은 젤렌스키가 정리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무슨 미국의 유튜버예요. 예. 젤렌스키가 미국의 지지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니네. 미국인이 아니었네. 이 전문가에 따르면 이 사람도 하여튼 이제 그 22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에 젤렌스키가 직면했고, 이건 나쁜 징조다. 미국인 맞네요. CIA 및 미국 국무부 관리인이었던 레리 존슨이 말했다. 젤렌스키에 대한 압력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셰이모어가 쓴 뉴스 기사에 보면 이제 물러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존슨의 첫인상은 시위가 조작된 것처럼 보인다. 미리 인쇄된 표지판 중에 영어로 된 것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어나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영어를 쓰지 않는다. 젤렌스키가 국가 부패방지국가 전문 부패 방지 경찰청에 대한 권력을 장악한 것에 항의했지만, 강제 징집이나 전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시신을 인도하고 가족에게 보상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 시위가 조작된 걸로 보이는 이유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분노한 건 지금 수천 구의 시신이 돌아왔는데, 그 수천 구의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진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네들 그 시위하러 나온 애들은 부패 방지국 문제만 갖고 떠드는 걸로 봐서 얘네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좌우지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무너지고 있다. 워싱턴이 젤렌스키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2년 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다르다는 신호다라고 CIA 베테랑이 말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에서 가장 먼저 예측했고, 그런 거죠. 예. 하여튼 젤렌스키가 곧 끝날 거다. 그걸 이제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젤렌스키가 지금 자기가 이대로 밀어붙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저께 이미 이제 부패 방지 단속을 철회했대. 그래서 이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제 젤렌스키를 살려줄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이 법을 철회한 게 24일 날 기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사가 오늘 나온 기사야.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기사가 오늘 나온 걸로 보아.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어저께 항복 선언을 했는데도 지금 나토에서는 정리하겠다라고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IMF, FBI, USAID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젤렌스키의 나부와 사포법에 대해 왜 그토록 불안해하는가. 이 사람이 제일 막 그 화를 냈다는 거야 이번에. 근데 이거 왜 그랬느냐? 린지 그레임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이 법을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 사포하고 나부에 대해서 약화시켰다고 비난을 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이 사포나 나부를 설치한 게 이 린지 그레이엄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서방이 이 두 개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이제 통제해 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같이 얘네들의 감시하에 그 뇌물을 빼돌리고 이제 그 브로커들이 나눠 먹고 이런 걸 해왔던 거지. 그런데 지금 얘의 독립성을 젤렌스키가 통제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서방의 통제를 안 받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젤렌스키가 그런 뜻을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린지 그레이엄이 젤렌스키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이제 판단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좌우지간 젤렌스키는 곧 끝나가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밖에 이제 유럽 상황, 제레미 코빈이 영국의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그 전 노동당 대표가 당신의 당이 부자들과 맞설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당, 자기가 만들려는 새로운 당이 부자들과 맞설 거라고 말하면서 반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다 반대하고 영국이 그런 무기를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스타머한테 쫓겨난 스타머 세력이 공작을 꾸려가지고 이 사람을 당에서 그 지지자들을 파괴해갖고 무너뜨려서 쫓아내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영국 신당을 창당해서 전쟁을 반대하고 진정한 노동계급을 대표하겠다라는 움직임. 그 다음에 유럽 기업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공회의 소장이 발언했다. 지금 이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관세 때문에 이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트럼프가 이 관세 협박 때문에 도리어 중국의 영향력만 지금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군 무기, 영국에서 이제 그렇게 개발해가지고 쏘는 이런 무기들이, 가령 이제 이 탱크 안에서 쏘거나 아니면 어깨 위에서 뭐 발사하거나 이런 무기들, 이게 결국 군인들의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폭탄이 이렇게 딱 여기서 출발할 때 오는 그럴 때마다 뇌에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그 스파크가 결국 뇌신경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뇌신경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 영국군의 무기에 그 무반동포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에서 많은 도시들이 지금 한 대여섯 개가, 처음에 한 개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벌써 대여섯 개가 7월 27일에 러시아 혐오에 반대하는 날 행사를 같이 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 유럽에서 GDP의 5%까지를 이제 돈을 내라고 지금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가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탈리아는 그런 돈을 낼 수가 없어. 2.5%도 못 내. 그런 이탈리아에서 그러면 그 돈이 왜 필요하냐?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우린 전쟁 안 하겠다. 그래서 러시아 혐오에 반대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이탈리아에서 여러 주에서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지 클루니 재단에 대한, 이 아말 클루니, 이게 조지 클루니 부인인 국제 변호사인데, 얘가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이 아르메니아에서 교회 사람들이 이제 정부하고 지금 싸움에 붙었잖아. 그 싸움을 얘가 변호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이 여자가 끼어든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갸우뚱, 이 여자가 과연 진짜 변호를 잘 해줄까? 왜냐하면 지금 저 아르메니아 교회하고 소위 이제 그 EU가 키운 그 총리하고 싸우는 중이거든. 근데 저 여자가 이 교회 편을 들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이 여자의 과거를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과거에 뭐 했냐면 밀로셰비치를 기소했던 검사였대. 근데 이 여자가 밀로셰비치를 가두어 놓고 기소도 안 하고 재판을 진행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갇혀있던 상태에서 밀로셰비치가 감옥에서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유고가 무너지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 밀로셰비치 유고였지. 하여튼 그래서 이 밀로셰비치를 무너뜨린 그 전력으로 승승장구한 이 여자가 세르비아, 유고가 아니라 세르비아.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아르메니아 사건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주변의 동유럽에서 갸우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유고에서 독립한 나라였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이 대만의 국회의원 31명을 이 라이칭더가 파면하겠다라고 그 지역, 그러니까 그 뭐라나 그 주민 소환을 신청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민진당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제 국민당 의원들을 국민당 국회의원 31명을 이제 그 파면시키는 그런 이제 그 투표를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당이 여소야대가 지금 이제 그 민진당이 숫자가 적고 국민당이 워낙 압도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어떤 그 전쟁에 그러니까 미국에 협조하기 위해서 뭘 발표를 해도 의회가 다 거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국민당 의원들 31명을 쫓아내려고 이런 그 승부수를 띄웠다는 거예요. 과연 대만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대법원이 두테르테 부통령, 한마디로 이제 두테르테 딸, 얘를 이제 이 마르코스가 탄핵을 했는데 그 절차가 위반된 위헌 판결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탄핵을 무효로 만드는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필리핀 안에서 이 두테르테를 지금 ICC가 체포해 둔 상태잖아. 그러면서 요 그 두테르테 딸에 대한 뭐 탄핵을 하고 마르코스가 그 친미 노선을 걷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필리핀 정치 세력이 지금 좀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이게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 자, 태국 총리 권한대행 캄보디아와 국경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태국의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로 최소 민간인이 9명 죽고 14명이 부상을 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드론으로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말로 봐.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3자가 했을 수 있어. 그래서 일부러 태국인 척하면서 캄보디아로 쏘고 캄보디안 척하면서 태국으로 쏴서 두 나라 싸움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근데 이제 중앙일보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에는 그 뒤에 의영제 탁신과 훈센의 30년간의 애증이 있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도 내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충돌로 뭐 12명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F-16기까지 떴다는 거예요. 중화기가 교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지금 국경 6곳에 확산되면서 주민 4만 명이 대피하고 그 다음에 수십 년 내 최악의 지금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태국과 캄보디아 내의 국민 대피를 태국은 캄보디아 내에 있는 태국 국민들더러 대피하라고 그러고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했대요. 그러면서 서로 점령하지 않기로 한 분쟁 지역에서 교전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화기를 동원한 속에서 민간인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5월부터 소규모 교전이 있었는데 그 뒤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누군가 여기서 싸움을 벌인 거야. 최근에는 지뢰 폭발 사고로 재점화됐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한국 뉴스만 봐도 이거는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이 상대방을 흉내내면서 두 나라에 전쟁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을 하게 해요. 여기 보면 이제 현재 대기 중인 쿠데타 리스트를 7월 12일 날 이혜영 교수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태국, 라오스, 방콕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나라, 17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태국이 쿠데타가 일어날 1위 후보였다는 거야. 14개 중에서 1위. 왜 그랬냐? 여기가 이 중국의 1대1로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그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려는 지역의 공통점은 중국의 철도가 깔린 곳이다. 그래서 왜 중국의 인프라가 있는 나라에만 쿠데타가 많이 일어날까? 왜 친민주주의 인사들은 항상 외국 교육, 언론 훈련, 카메라 친화적일까? 이런 애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게 태국과 요 이제 캄보디아 사이에 뿌라치 따무안돔 사원 근처에서 이제 벌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태국의 탁신 가문,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의 훈센 가문, 이 둘이 30년 전에 의형제를 맺었대요. 예, 그랬는데 2009년에 탁신은 해외로 도피를 했대. 그런데 그의 이제 아들, 딸들이 계속 이제 총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훈센 가문도 이제 이 그 캄보디아에서 주요 지휘부, 그러니까 이 국가를 운영하는 엘리트들을 이 두 가문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캄보디아의 국경 무력 충돌이 일어난 곳이 이곳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의 1대1로, 그래서 이제 범아시아 고속철도를 지금 난닝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쿤밍, 다리 뭐 이렇게 이런 철도 노선을 지금 중국이 다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범아시아 고속철도망의 동남아 구간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런 데가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 중에 이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이 가장 여기 뒤 사진 어디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 지나가는 뭐 하여튼 뭐 이런 이 철도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캄보디아하고 이 저기 태국을 중국에서 1대1로로 부유하게 만들어줬고, 얘네들을 통해서 이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이 해협이 되게 중요하다고. 요 해협, 그 쿠알라룸푸르하고 말레이시아 사이를 흐르는 싱가포르가 있는 저 해협이 그 굉장히 중요한 해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슨 이집트에 있는 그 저거 있잖아, 운하처럼, 응? 그 저기 파나마하고 그 이집트에 있는 운하처럼 되게 중요한 말라카 해협이라는 매우 중요한 그 유통망인데, 이 유통망에서 기차로 이 철도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니까 이건 1대1로, 그러니까 그 1대와 1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거지. 그곳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곳에다가 지금 이제 이 서양에서 제일 먼저 그 분란을 유도하고 있다. 아까 어떤 분이 1대1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중국의 육상, 해상, 실크로드 1대1로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부터 추진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간 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이다. 이 참여국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을 만드는 인프라 협력이 핵심으로 현재까지 1조 달러 이상, 한마디로 1300조 이상이 중국에서 이 나라들에 투자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북극항로, 잠깐만요. 이거 좀 지도를 좀 줄여서 보여주면, 북극항로, 러시아 위쪽으로,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베이징에서부터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북극항로가 있고, 그 다음에 육상 실크로드가 일대,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상, 저기 뉴질랜드부터 쭉 연결되는, 뉴질랜드부터 연결되는 그런 이제 해로, 이런 거대한 유통망을 중국이 주도하겠다. 그러니 나토 애들이 볼 때는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미국하고 그 저기 누구는 자기네 그 서방은, 미영 푸독은 이제 좆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대1로의 중심지인 태국과 이 캄보디아를 그래서 분란을 일으킨 걸로 보인다라는 소설이고요. 예. 그다음 관세 합의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 이재명 그 유튜버들이 일본은 저렇게 잘했는데 한국은 뭐하고 있냐면서 욕까지 했는데, 합의가 됐다는데 실제로 어긋나는 미일 세부사항,
불명확한 점이 많다. 그래서 미국은 합의 이행이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그런 논의한 적 없다. 그다음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자동차 관세 적용하는 날짜도 안개 속 잘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대미 투자 방위비까지 전부 다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일본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공동 문서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하고 합의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볼 때 순전히 이재명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미 일본은 다 항복했다. 그리고 5,500조를 내기로 했다. 아니 5,500억 달러인가? 그래서 550조를 내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을 벗겨먹으려고 일본이 550조를 낸다고 한 것처럼, 아니 780조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를 내기로 한 것처럼 떠벌린 거고, 실제로는 일본은 자기네들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760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국에다가 1년 예산이 넘는 755조를 투자해라. 이거 봐. 딱 뭐랑 똑같아. 지금 일본이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760조 원, 그 돈만큼을 우리한테 지금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가 안 되는데 755조를 미국에다 투자하라니 무슨 돈으로 그걸 투자를 하냐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2 관세 협상이 그래서 불발돼가지고 김정관과 여한구가 지금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정부가 전방위 접근해도 통상협상이 교착 상태이다.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와 1대1 면담을 하면서 얼마를 투자할 수 있냐라고 이제 지금 묻고 있다. 쌀과 소고기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한마디로 쌀과 소고기까지도 개방하는 걸로 지금 이 정부가 750조를 우리가 어떻게 내니? 그러니까 쌀과 소고기를 개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내가 볼 땐 얘네들이 관세 협상하는 애들이 쌀과 소고기를 협상 대상으로 내주고 국방비를 좀 깎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 국방비 내지 마. 낼 필요 없다니까. 소파에서 우리가 내기로 한 조항이 없어. 근데 우리가 왜 국방비를 755조를 뜯기냐고. 이거는 지금 이재명의 무능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외교 숙미 외교 노선, 이 숙미 외교관들이 이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 다음에 돈 한 푼 없다고 영치금을 호소한 윤석열이가 지금 보니까 재산을 80억을 신고했대요. 영차금이 쏟아진다고 막 좋아한다는 기사가 보이던데, 그런데 이제 김건희는 따로 자기 재산 80억을 신고했다는 거야. 그 윤석열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언제 갖고 있었냐. 원래 다 부인 돈이고 지는 개털 아니었어?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이 계엄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로 시민들이 이제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법원에서 이 100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갖고 이 104명 1인당 위자료 10만 원씩을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제2차 고발단을 꾸려서 우리도 10만 원씩 달라고 얘기해야 될 거야. 내가 민생지원금은 내가 안 받겠지만 요거는 받아야 되겠어. 근데 이제 이게 과연 3심까지 이 판결이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사실 우리가 이때 계엄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불안증과 심각한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고른 뉴스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하나 골라놓긴 했는데, 이 뉴스는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 게 좋겠다. 이건 이제 민중의 소리에서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이스라엘 어린이의 학살의 참상을 이제 써놓은 건데, 이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 지인들에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전 세계에 좀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골라본 뉴스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있느라고 뉴스를 조금밖에 못 골랐어요. 예, 그래서 좀 방송이 짧았는데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내서 죄송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업을 눌러주신 119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12시가 넘어서 그렇구나. 예,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을 눌러서 응원해 주시고, 12시 넘어서 또 업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9시 반보다 30분 늦게 시작했더니, 오늘은 한 100분, 한 200분 정도가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 100분? 정도가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후원해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님들 언제나 한결같이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게시판에 뉴스 올려주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날마다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졸고 이 방송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재방송이나 생방송 중에 채팅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좀 그 예의 바른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제가 아까 사실은 공지에 방송 못하겠다라고 쓰려다가 그럼 내가 그때까지 목욕을 못했어. 힘이 없어갖고. 네, 그래도 오늘 조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했는데 내용이 부실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이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여러분께 보내시는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내일 하루는 좀 쉬고 내일이랑 모레 이틀 좀 쉬고 월요일 밤에 방송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재채기가 나오네.